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페라리 하면 어떤 모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F430부터 시작해서 458 이탈리아, 488 GTB, FA 트리뷰트까지 이어지는 V8 페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가져온 페라리는 제가 말씀드린 모델과 정말 반대 지점에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 최초의 4도어 4인승 모델인 프로상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상계를 SUV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프로상계가 SUV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 리뷰어들은 하나같이 이 차를 타보고 난 뒤에는 프로상계가 SUV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오늘 저도 페라리의 설득에 넘어갈지 오늘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프로상계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차를 멀리서 보면 약간 페라리 치고는 통통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크기부터 말씀드리면 길이가 4973, 너비가 2028, 높이가 1589mm입니다. 길이와 너비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GT-C4 루쏘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높이가 20cm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페라리 치고 좀 높네? 크로스오버 같네? 아니면 SUV 같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상계의 전체적인 디자인, 디테일들은 공기역학 성능과 아름다움 사이에서 정말 조율을 해낸 디자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차지만 이 안에 공기가 만들어낸 길들이 정말 많죠. 제일 단적인 예가 이 주간주행등 주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프로상계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눈길을 많이 끈 부분일 텐데,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 있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디귿자로 공기 통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헤드램프는 약간 아래쪽인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자로 쭉 뻗은 주간주행등 사이는 이렇게 검정색 띠로 마감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 전방 카메라를 심어서 멀리서도 이 카메라가 도드라보이지 않도록 잘 숨겨 넣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본격적인 공기 흡입구가 자리를 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은색 말 너무 영롱하죠. 이 주변 부품은 전부 CFRP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앞모습보다 이 차의 옆모습을 여러분께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옆모습에는 이 프로상계라는 차의 하이라이트가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앞쪽에서 가장 눈에 띄시는 게 뭔가요? 저는 이 차 옆모습을 봤을 때 이 앞바퀴의 중심에서부터 앞문까지의 거리가 진짜 정말 길다, 이 느낌부터 받았습니다. 이건 프로상계뿐만 아니라 전작인 GT-C4 루쏘, 그리고 그 전작인 FF도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로상계의 디자이너는 플라비오 만조니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플라비오 만조니가 이끄는 페라리 디자인 팀이 프로상계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이 차를 처음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건 휠 사이즈도 아니고 승객석의 크기도 아니고 엔진의 크기와 길이였습니다. 무려 6.5L나 되는 V12 엔진이 정확히 앞바퀴와 앞문 사이 이 공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V12 엔진은 차체의 중심으로 최대한 밀어내는 프론트 미드십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엔진을 중심으로 밀어내지 않았으면 승객석을 더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차의 주행 밸런스가 무너지게 될 거고, 주행 밸런스가 망가진 차는 더 이상 페라리가 아니겠죠. 그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디테일은 여기에 보이는 공기 통로입니다. 에어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페라리는 보닛 위에서 흐른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헤드램프 주변에 공기 통로가 빨아들인 공기도 휠하우스를 거쳐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에어로 브릿지라는 명칭은 파렐리 슈퍼패스트의 이전 버전인 F12 베를리네타에도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 차도 보시면 이렇게 보닛에서 옆구리로 빠져나오는 정말 큰 부품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상계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F12는 이 부분의 공기 흐름을 통해서 다운포스를 만들고 앞바퀴 접지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프로상계의 에어로 브릿지의 목적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입니다. 이 문이 사실 프로상계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이 프로상계는 데일리성을 강조한 모델인 만큼 투도어 페라리보다는 탑승객들이 타고 내릴 일이 굉장히 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페라리는 문이 열리는 각도에도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일단 앞문은 이렇게 최대 63도로 열립니다. 63도는 다른 투도어 페라리에 비해서 5도가 더 높은 각도입니다. 그리고 뒷문은 여기는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열 수가 있죠. 뒷문에 열리는 각도는 79도입니다. 말이 79도지 사실 직접 보면 90도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정말 크게 열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약간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주 편안한 각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뒤쪽으로 가보시죠. 페라리 프로상계 뒷유리는 와이퍼가 없습니다. 와이퍼가 없을 만한 각도죠. SUV가 아니니까요. 정말 완만하게 누워있는 와중에 이곳의 이물질을 닦아내기 위한 설계가 이 스포일러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차에든 있는 스포일러처럼 보이겠지만 이 부분 아래를 보시면 볼텍스 제너레이터라는 작은 돌기들이 양쪽에 2개씩 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은 C필러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와류들을 정리해서 이 뒷유리에 발생하는 와류를 줄이고 또 뒷유리에 붙는 여러 빗물과 같은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뒷부분 디자인은 약간 296 GTB와 비슷하죠. 특히 램프가 정말 비슷해서 요즘 페라리의 최신 패밀리 룩을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뒤쪽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번호판 아래 부분은 전부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왼쪽 휠아치에서부터 반대쪽까지 쭉 이어지는 이 거대한 부품이 통째로 CFRP입니다. 엄청나죠?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디퓨저를 설계를 했고요. 요즘 이런 머플러 보기 참 힘들죠. 12기통의 힘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단서기도 하고요. 정말 빵빵한 여전히 페라리다운 뒤태를 완성하는 요소기도 합니다. 이 트렁크는 페라리 치고는 정말 사치스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프로상계는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전동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473리터입니다 400리터대 트렁크의 페라리 감이 오시나요? 딱 보면 국산 소형 SUV 수준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름 바닥 아래로도 꽤 넓은 수납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쪽 왼쪽에 있는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스위치 몇 개, 그리고 격벽에 붙어있는 페라리 옵션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프로상계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인테리어가 어떠신가요? 딱 봐도 이 운전석과 동승석이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페라리는 이걸 듀얼 콕핏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정말 옛날에 모터스포츠를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 자리에도 꽤나 그럴싸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부분에서 모티브를 따오지 않은 건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계기판 그리고 옆에 있는 동승석 디스플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상계 중앙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 차의 여러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끈하게 숨어 있는데 이 위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시트 공조장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조장치인 상태에서 이 시트 모양을 누르면 바람을 어느 쪽으로 쏠지 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점은 각 시트 중에 어느 쪽을 제어할지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다시 나가서 이쪽에서 시트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 또 열선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설정을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 메뉴, 내기순환 버튼도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넘기면 또 뒤쪽 공조장치를 제어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정말 많은 걸 넣어놨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화면과 다이얼을 정말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열선 버튼을 누르고 이쪽으로 돌리면 열선이 점점 강하게 켜지고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가 켜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4개의 시트를 직접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 통풍 시트 시원하네요. 이거 국산차 타시던 분들이 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햇빛 모양, 차 지붕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 변색 지붕 투명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지금은 되게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바깥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걸 투명하게 바꿨다고 해도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만큼 엄청 투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제 위치에서는 이걸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벤츠 E클래스나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같은 그런 모델도 동승석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는 나름 이 키를 키운 모델인 만큼 수납 공간을 꽤 많이 마련했습니다. 이 앞쪽엔 기본적으로 넓은 트레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는 이렇게 커버가 달린 컵홀더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비상 스위치가 물리 버튼으로 남아 있고 이 아래에 저 정말 이 부분 좋아요. 마치 그 옛날 수동 변속기에 그 따라가는 라인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자동 변속기 버튼들이 있는데 정말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게 이 패널 자체가 실제 금속이고요. 이 내 귀퉁이에 있는 이 육각 너트 이게 그대로 보이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어를 넣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인을 따라서 빨간색 무언가가 흐르죠. 이런 것도 정말 페라리 오너들이 뭘 좋아하는지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도 이쪽에 전부 다 모여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정말 작아요. 핸드폰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액션캡 배터리 그리고 차키 정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USB-C 타입 포트 2개가 있는데 둘 다 통신이 가능하고요. 12V 소켓까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스티어링 휠 얘기를 안 했네요. 이 페라리의 스티어링 휠은 운전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일단 방향지시등 이 양쪽에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있죠. 반만 누를 수도 있고요. 반만 누르면 3번만 켜지고요. 따닥 하고 누르면 제가 다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감았던 스티어링 휠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을 보시면 불빛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이 십자 모양만 들어와 있는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불빛들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를 한번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고 버튼들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이 뒤쪽으로는 정말 커다란 이런 고정형 시프트 패드들이 있고요. 운전대 뒤에도 사실 버튼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은 와이퍼 컨트롤, 이쪽에는 조명 컨트롤, 그리고 볼륨 다이얼, 음악 넘기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쪽에 몰아놨습니다. 운전 중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쪽에 많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시트나 에어컨 온도를 제외하고선요.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거는 시동 버튼이 터치로 바뀌었던 겁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볍게 터치를 한번 하면 모니터에 화면이 쫙 나타나고요. 그 상태로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그제서야 시동이 걸립니다. 다행히 이 페라리의 상징과도 같은 마네티노 스위치, 얘는 아직 단단한 물리 버튼으로 남겨놨네요. 스포츠로 바꾸니까 뒤에서 배기 소리가 달라지네요. 바늘 보세요. 이 바늘이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1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2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산기의 2열입니다. 아마 공간적인 면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키가 작은 관계로 약간 넉넉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키에 맞춰놓은 상태로는 뭐 주먹이 한 3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앞에도 180, 뒤에도 180 정도 신장이 되시는 분이 타면 그래도 주먹 1개 정도의 공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래쪽을 꽤 깎아놨기 때문에 마냥 답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밑에 발 공간도 생각보다 괜찮고 무엇보다 저는 머리 공간이 괜찮네요. 제 기준으로는 주먹이 1개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 정도의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 유리가 열을 받으면 유리 열이 머리로 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오신 매니저님 말 들어보니까 그분이 키가 크신데 이렇게 머리를 뒤에 기대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머리가 좀 닿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트를 살짝 기울기를 높이면 딱 머리를 댔을 때도 이 뒷부분 구조물까지 안 닿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 시트는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 이 각도를 가장 눕힌 상태인데요. 이 각도는 국산차를 많이 타시던 분들도 납득할 만한, 적당히 누워주는 각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뒤에 타도 장거리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허리를 받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생각보다 좀 단단하고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거슬릴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척저감은 이게 2열 시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스포티합니다. 거의 1열 시트를 그대로 옮긴 듯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모양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되게 몸을 잘 잡아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편의 공간을 보면 일단 1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팝업식 다이얼이 있습니다. 누르면 올라오고요. 여기서도 지붕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또 시트, 이런 여러가지 장치를 직접 조절할 수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작게 있는데 여기는 앞에만큼 크진 않네요. 그리고 이 앞으로 2열 공조장치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작게 있는데 여기서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SB-C 타입 포트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충전용입니다. 네, 프로산계 주행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양주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왔고요. 서울에 있는 페라리 반포전 시장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제가 페라리 시승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익히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로산계는 듀얼 콕핏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만큼 이 운전석 그리고 동승석에만 큰 모니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띄우면 이 계기판의 자리에 큼지막하게 뜨게 되죠. 이걸 띄우면 그 페라리 고유의 노란색 타코미터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 터치패드에서 뷰 맥스를 터치하시면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노란색 선명한 계기판이 나옵니다. 다시 길 안내를 볼 때는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 전환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페라리 치고는 제가 이 차에 빨리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높은 시야 덕분이겠죠. 역대 페라리 중에 가장 높은 차입니다. 이 정도 시야 높이면은 일반적인 SUV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로스오버 정도 되는 차들의 시야와 딱 맞먹는 것 같아요. 이 차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이 되는 건 전폭입니다. 사이드미러를 제외하더라도 좌우 너비가 2000mm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무섭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이 시야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늘 목적지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보통 시승차를 받게 되면 그 차와 가장 어울리는 시승 코스를 찾아보고 또 그쪽으로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페라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원도 춘천을 목적지로 고른 건 일단 와인딩보다는 고속도로를 먼저 타보고 싶었어요. 이 차는 가장 장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는 페라리잖아요. 700마력대의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잘 달리는 페라리지만 이 차의 컨셉과 가장 충실한 도로 환경에서 먼저 운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페라리 중에 가장 편한 승차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함께 타고 계신 페라리 매니저님도 지금까지 타보신 페라리 중에 가장 승차감이 좋고 타고 내리기가 무엇보다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프로상계에는 지금까지 페라리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멀티매틱이라는 정말 이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도 같은 업체죠.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르망 프로토타입 레이스카까지 만드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만든 서스펜션이 이 프로상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퀴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고요. 중요한 건 48V 전기 모터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페라리는 이걸 패스트라고 불러요.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근데 이걸 요약하면 패스트가 되는 건 아마 노렸겠죠. 서스펜션마저 우리는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페라리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유압식 댐퍼를 능동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차체의 거동을 항상 분석하는 6방향 셰시 다이나믹 센서와 맞물려서 미리 제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앞부분이 뜨겠죠. 그때 앞쪽 서스펜션을 눌러줘서 차의 앞부분이 뜨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반대로 브레이킹 할 때도 앞부분만 가라는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앞뒤 댐퍼의 압력을 아예 반대로 조절을 해버립니다. 프로상계 차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이 정도면 부산 정도도 정말 거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포근한 승차감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럭셔리 SUV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벤틀 벤테이가나 롤스로이스 컬리넌, 이런 차들의 편안함과는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그 차들은 극강의 승차감, 극강의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하체라면 이 프로상계는 부드럽게 달리면서도 차체가 좀 헐렁하게 흔들리는 걸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구조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차의 휠 타이어 스펙이 좀 유별납니다. 앞에는 22인치, 뒤에는 23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편평비는 앞이 30, 뒤에가 35입니다. 서스펜션이 아무리 역할을 잘해줘도 기본적으로 충격을 조금 머금을 수밖에 없는 스펙인 거죠. 그 다음은 엔진인데요. 이 차의 본인에는 엄청난 엔진이 들어있죠. V12 6.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72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73kgm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인데 지금 계속 정체 구간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엔진의 존재감, 이 사운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 시속 90에서 100km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오히려 풍절음이나 노면소음 이런 것들의 엔진음이 묻힐 정도로 되게 정숙해요. 이건 진짜 의외예요. 정체가 풀린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내보면 진가를 알겠지만 이것 또한 장거리 운전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2시간, 3시간 걸리는 장거리를 이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계속 저 앞에서 카랑카랑한 소리를 안으로 보내주면 피곤하겠죠. 네. 아마 그동안의 12기통 슈퍼카에서 들어봤을 만한 귀신 같은 사운드, 공간을 찢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느릿느릿한 환경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엔진이 이 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의 특성을 보면요, 사실 여유롭게 유유자적 타고 다니는 GT카에 적용될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닙니다. 특히 보어와 스트로크 수치를 보면 그게 더 와닿는데요. 보어는 엔진 실린더의 내경, 안쪽 직경이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하는 거리를 뜻합니다. 이 스트로크의 길이에 따라서 단행정이냐 장행정이냐의 엔진 특성이 나뉘게 되고,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가 짧을수록 대체로 고회전을 지향하는 엔진입니다. 이 프로상계에 들어간 12기통 엔진의 보어는 94mm고요 스트로크가 78mm입니다. 상당한 고회전형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진 회전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팽팽한 상태로 달리는 그 즐거움이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프로상계의 목적, 4도어 4인승 GT라는 목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12기통까지 넣을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페라리에서 만드는 8기통 엔진도 스펙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엔진을 넣을 수 있었지만 12기통 엔진을 넣음으로써 상징성을 더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죠.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F1 기술을 정말 많이 채용한 변속기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상계는 4륜구동 시스템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변속기의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단 DCT 변속기는 뒷바퀴 근처에 있습니다. 엔진과 붙어있지 않고 뒤쪽으로 밀어냈어요. 앞뒤 무게 배분을 이상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죠. 그리고 앞바퀴를 굴리는 변속기는 엔진과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2단까지 있습니다. 뒤쪽에는 8단 변속기가 1단에서 4단까지 작동할 때는 앞쪽에 있는 2단 변속기도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5단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프로상계는 후륜 구동이 됩니다. 이건 프로상계의 조상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FF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방식이에요. 지금 주행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지 않고 있는데 변속기나 조금 가지고 놀아볼까요? 타코미터로 바꾸고, 와,
지금 시속 70km인데 2단까지 내려갑니다. 2단에서 5000rpm을 넘기는 정도로 RPM을 조절하고 있네요. 지금 오토모드에서 제가 시프트 패드를 직접 조작을 했는데 몇 번 누르고 가만히 두면 생각보다 금방 오토모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7단 기어에 물려 있고요. 1500rpm으로 항속 주행을 하네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아이들링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00rpm에서 갑자기 1000rpm 근처로 바늘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 게이지가 절반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데 남은 주행거리가 216km예요 아까 저희가 절반 정도 있는 상태에서 확인했을 때는 240km 250km 정도의 잔여 주행거리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차는 연비주행을 했을 때 500km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졌습니다. 와, 근데 방금 이 변속기 반응 속도가 이 패드를 누른 순간 숫자가 바뀌어요. 누른 순간 바늘이 올라가고요. 와, 반응 속도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간불이 위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걸 보니까 진짜 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네요. 이 부분은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바라보고 운전을 할 때도 이 부분에서 불빛을 계속 깜빡깜빡 해주면서 가장 최적화된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장치죠. 매뉴얼 모드로 잠깐 둘까요? 자, 매뉴얼로 바뀌었고, 와, 3단까지 순식간에 들어가요. 아까 이 엔진 조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000rpm 넘어가면서 이제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네요. 소리에 대해서 섣불리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릴 땐 여지없이 그 소리를 뱉어주네요. 약간 배기 쪽에서 소리를 의도적으로 낮춘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차는 아마 방음 설계가 더 잘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약하게 들리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프로상계 주행 모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네티노 스위치의 가장 아래쪽부터 아이스, 웻,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ESC 오프 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와 웻 모드에서는 딱히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끄러운路面에서 구동력을 제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딱히 컴포트 모드와의 댐퍼 압력 차이는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넘어갈 때는 확실히 더 단단해집니다.路面에 있는 요소를 읽고 그걸 운전자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더 선명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승차감 괜찮은데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이 모드를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곧장 기어 단수를 내리거나 RPM을 팡팡 띄우는 그런 반응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예민하고 섬세하게 세팅된 본격적인 스포츠카들과는 확실히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누구나 빠르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페라리 프로상계인데 그래도 약간 처음 운전하시게 된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대랑 브레이크가 꽤 예민한 편입니다. 고성능 차들의 브레이크는 대체로 이런데 밟히는 깊이가 깊지 않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으로 제동력을 조절하기보다 발가락 근육만 움직여서 섬세하게 제동력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컨트롤을 요구하죠. 일반적인 승용차를 탈 때처럼 브레이크 조작을 했다가는 굉장히 울컥거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요 스티어링 휠, 지금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정말 예민해요. 정말 살짝만 힘을 줘도 옆 차선과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가지? 차가 정말 고속에서 조향했을 때의 안정감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SUV예요? SUV가 아니죠, 이건. 그리고 타면 탈수록 정말 편하네요. 이 차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만 좀 떨쳐내고 적응이 된다면 정말 프로상계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갖췄지만 그걸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또 4명이서 편하고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럭셔리 카로서의 프로상계의 가치를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오토 모드에 두고 시프트 패드를 조작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엔진 RPM이 끝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력을 기다려주는 이 맛도 너무 좋고 RPM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이건 진짜 시뮬레이터 게임기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소리가 나네요. 그게 게임이 아니라 진짜 나는 소리였네요. 아, 이 차는 편안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차 같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 보이게 만드는 차들이 요새 정말 많은데 이 차는 더더욱 그래요. 시속 200km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초고속 영역에서도 이 차의 6방향, 좌우 위아래 앞뒤 모든 움직임을 정말 섬세하고 또 정확하게 컨트롤 해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차의 컨셉에 맞춰서 장거리 위주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대로 돌아가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와인딩 길을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춘천에 있는 한 와인딩 코스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컴포트 모드로 놓고 변속기만 매뉴얼 모드로 하고 달려보죠. 와, 제가 약간 첫 코너부터 약간 무리를 했었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 여긴 조심해야겠네요. 예전에 토요타 86으로 왔을 때는 코스가 넓어 보였는데 프로상계가 달리기에는 너무 좁은 곳을 고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차의 무게감이 정말 안 느껴져요. 공차 중량이 약 2톤이 살짝 넘고 지금 성인 남성 3명이 타 있습니다. 그런데도 컴팩트 후륜고동 쿠페를 타는 듯한 그런 경쾌함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서스펜션의 역할도 있겠지만 후륜 조향 기능도 함께 작동해 주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겠죠. 제가 한 2시간 동안 너무 편하게 타고 와서 그런지 차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이 차는 여전히 페라리고 12기통에 달린 725마력 슈퍼카입니다. 슈퍼카. 개인적으로 이 차는 기어를 올릴 때보다 내릴 때가 너무 즐거워요. 어떻게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고RPM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 차의 소리가 아쉽다고 한 말들이 너무 후회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와,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성능 GT카도 허투루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이 프로선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하고 올라가 보죠. 모드를 바꾸면 가변배기 소리가 약간 바뀐 건 느껴지지만 기어 단수를 내려서 RPM을 더 띄운다거나 하는 그런 동작은 딱히 없습니다. 서스펜션 느낌이 진짜 신기하네요. 다가오는 코너를 인지하고 자세를 미리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지금 분명 우회전을 했으면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안 기웁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와, 그립이 이 정도는 밀리네요. 너무 욕심을 부렸더니 뒷바퀴 방향을 꺾어주는 리어휠 스티어링의 범위를 넘어서면 여지없이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이렇게 달리는 게 어떻게 SUV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스포츠카입니다. 주행 성능에 대한 걱정을 정말 요만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서스펜션은 페라리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 같은 사람도 725마력이나 되는 페라리를 이렇게 손쉽게 몰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와인딩 코스를 찾긴 했지만 이 산에서는 프로상계의 잠재력을 전부 다 꺼내는 게 너무 어렵네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무언가에 잡아먹혀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원래 계획대로 속초까지 왔다 갔다만 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페라리 프로상계 시승을 마쳤습니다. 시승 결과 저 역시 프로상계는 SUV가 아니다라는 그 의견에 100%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는 SUV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크로스오버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직접 타보기 전까지 얘기였고 실제로 타본 프로상계는 여전히 페라리다웠고 페라리만이 낼 수 있는 그 모든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상계는 FF, GTC4 루소에 이어서 장거리를 위한 페라리로 태어났죠. 이제는 정말 완성형이 된 것 같습니다. 뒷문을 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편하게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이 프로상계에 최초로 들어간 기능들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가 들어왔고요. 페라리 최초로 실내 공기질 센서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또 100리터나 되는 연료 탱크, 473리터의 트렁크는 언제나 이 차를 타고 멀리 떠날 수 있기에 충분한 스펙이 되겠죠. 조만간 국내에도 프로상계 인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차는 기존 페라리 투도어 모델을 갖고 있던 오너들의 차고에 일상용으로 타기 위해 구매해놨던 벤틀리 벤테이가 롤스로이스 컬리넌, 에스턴 마틴 DBX의 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상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